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영광 수의사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양이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강연을 했는데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전반적인 강아지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제는 강아지는 강아지다울 때 가장 행복해요. 뭐 전반적으로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강아지가 어떤 동물이고 어떻게 자라야 되며 어떻게 길러 왔는지 우리의 어떤 가장 소중한 친구 그리고 반려동물로서 제 1번 자리를 꿰차고 있는 동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강아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실은 제 전공이 산부인과입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그 산부인과인데 강아지 산과라고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발정 혹은 분만 그 다음에 어떤 교배 그런 부분의 전반적인 산과 이야기도 좀 더 덧붙여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편안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니까요. 마음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퀴즈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OX 퀴즈고요. 한번 맞춰보시죠. 첫 번째, 강아지는 땀을 흘리지 않는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강아지도 역시 땀을 흘리고요. 사실 강아지는 사람과 달리 몸 전체에 털로 덮여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한 부분, 그리고 이 혀로 이렇게 여름철 보면은 강아지가 헥헥헥 거리는 거 봐야겠죠. 그렇게 헥헥겜으로써 침을 흘리고 침으로써 수분을 증발시킴으로써 체온을 조절하고요. 딱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에 있는 패드 사이에는 땀샘이 있어서요. 그쪽으로 땀을 흘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강아지는 생맹이다. 예전부터 이런 얘기들 많았었죠, 사실은. 그런데 이 말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강아지는 엄밀히 말해서는 생맹은 아니고요. 색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다른데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과 달리 적색, 녹색 이 두 가지 색깔을 잘 구별을 하지 못해요. 정록생맹이라고 그러죠. 사람도 사실은 있긴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다음 화면을 보면 좀 더 알기 쉬우실 것 같아요. 사람이 보는 세상 그리고 강아지가 보는 세상에 대한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빨간색 옷을 입고 이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유모차 이 부분과 저 끝에 있는 나무 색깔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두 가지 색깔이 거의 구별이 안 가요. 약간 노란색이 가깝게 그렇게 빨간색 초록색을 구별하기 힘들고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강아지의 장난감을 사줄 때는요, 사실 빨간색이나 초록색보다는 파란색 혹은 노란색이 들어간 장난감을 사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더 구별하기 쉽거든요. 세 번째 퀴즈입니다. 강아지가 변을 먹는 건 영양소가 부족해서이다. 정답은요? X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OX라기 좀 구별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영양소가 많이 부족해서 혹은 좀 무기질이나 그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변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이 이 생각 자체가 학설이 많이 바뀌어서요. 제 1번 목적은 주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강아지에서 다른 밥이 아닌 사료가 아니고 간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는 걸 이식증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변을 먹는 건 식분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세 가지 퀴즈를 알아봤고요. 전반적인 부분부터 어떻게 보면 역사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아지는 대략 한 20만 년 전에 늑대에서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00년 전부터는 사람과 함께 가축화가 진행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고양이 딜레마 있죠. 그런 야생과 어떤 반려동물로서의 그 딜레마에 항상 고민하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은 강아지는 좀 더 사회화가 됐다고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사람과의 환경, 사람의 문화에 좀 더 친숙해져서 주고받는 거죠. 강아지는 인간으로부터 먹이와 보호를 제공을 받았고요.
반면에 인간은 강아지를 이용해서 경계를 하고 사냥의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강아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과 같이 살아오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해왔죠. 반려동물로서가 아니라 뭐 농경도 있었고요, 사냥도 있었고요, 혹은 뭐 요즘 들어서는 이제 치료의 영역, 어떤 반려동물 치료, 뭐 노인분들 돌보는 혹은 시각장애인들을 돌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산업 현장에서 뭐 폭발물을 탐지한다거나 군견으로서도 사용이 됐었죠.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강아지들은 사람과의 그런 공생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고 지금은 많이 성공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강아지의 지능, 사회성, 친화성 등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의 친화성 조금은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어떤 동물도 사람한테 먼저 와서 꼬리를 치고 사람한테 반기고 그런 동물은 야생동물은 없어요. 분명 자기보다 커다란 어떤 대상 그리고 자기랑 다른 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느끼고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를 하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근데 강아지는 유일하게 강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좀 특화된 특징들을 보이곤 한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적으로 해왔고요. 2017년에 한 가지 논문이 나왔어요. 이 강아지의 친화성, 프렌들리니스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색체 2개가 결실이 됐다는 연구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염색체가 결실된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서 가끔씩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그 사이코패스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흔히들 천사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가끔씩 어떤 아이들인데 굉장히 부침성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갑자기 와가지고 처음 본 사람한테도 제 이름은 누구고요, 저는 어디 살고요, 저는 뭐가 좋아하고요, 뭘 먹고 싶어 하고요, 이런 식의 굉장히 살갑게 좀 근데 좀 정도가 좀 지나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다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의 질병의 일종의 그게 천사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형태 윌리엄 증후군이라는 유전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유전자가 결핍된 형태의 반응 결과로서 이런 증상들을 보인다고는 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학설입니다. 조금 더 강아지와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해부학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앞쪽 이빨부터 강아지의 치아는 42개입니다. 치식이라고 하는데요. 3142, 3143이라는 얘기를 해요. 앞니가 3개, 그리고 송곳니가 1개, 작은 어금니, 윗니는 4개, 그리고 어금니가 3개. 그래서 어금니가 2개, 밑에 하악에는 어금니가 3개 있어요. 그래서 3142, 3143, 총 합쳐서 42개가 있고요. 반면에 고양이는 30개, 그리고 제가 알기로 사람은 32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식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혀에 있는 미뢰, 맛을 느끼는 기관이죠.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맛을 느끼는 그 감각이 굉장히 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침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사람의 침에는 누구나 알다시피 아밀라제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죠. 근데 강아지의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위의 신축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덩어리가 큰 음식물을 소화하기에 적당해요. 이 말인 즉슨 강아지가 밥 먹는 거, 특히 배고플 때 먹는 거 보면은 정신없이 허겁지겁 막 사료를 먹는 걸 보고 있어요. 볼 수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사료를 그다지 많이 씹지 않아요. 굉장히 빨리 한 두세 번 씹히고 두세 번 정도 씹고서 바로 넘겨버리곤 하거든요. 그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은 소화 기관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반면에 위의 산도는 사람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좀 더 사람보다는 더 거친 음식들, 예를 들면 뼈라든지 뭐 가시라든지 그런 형태의 음식물들을 소화하기 적합하고요. 반면에 사람보다는 장내 정상적인 미생물충의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대략 한 1000분의 1 정도 적어요. 그리고 소장의 길이가 짧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는데 적합하지가 않아요. 소화하는데. 사람은 흔히 잡식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채식도 하고 그리고 육식도 하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고양이는 철저한 어떻게 보면은 육식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옴니버스 혹은 그다음에 고양이들은 카니보스라는 잡식성, 육식성이라는 얘기하는데요. 고양이는 흔히들 잡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세미 카니보스라고 해요. 그래서 반잡식성, 반육식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 부분입니다. 탄수화물의 소화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채식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고양이한테 채식을 강요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동물 학대에 가까운 이야기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육식 동물한테 풀을 먹이는 거예요. 하지만 강아지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소화기관 자체가 해부학적으로 사람과는 달라요. 그래서 사람과는 달리 풀 혹은 탄수화물, 뭐 밥이나 빵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그런 음식들을 좀 더 주식으로 삼는 음식물들을 섭취해가지고 그 부분의 100%그 부분만 먹기에는 위험한 얘기입니다. 위험한 발상이고요. 적절한 형태의 단백질, 반육식 동물로서의 특징들을 좀 더 존중해 줘야겠죠. 이번에는 백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들도 지금 코로나 백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에서 백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필수입니다. 제일 중요한 백신이 이 종합 백신이라는 거예요. 종합 백신은 총 5가지의 바이러스, 특히 전염성이 굉장히 높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바이러스들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첫 번째 개 파보 장염 바이러스, 주증은 설사죠. 피설사, 디스템퍼 바이러스, 신경 증상 혹은 여러 가지 열, 구토, 설사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신경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전염성 간염, 파라인플루엔자, 렙토스피라 이 5가지 질병을 묶어서 종합 백신이라는 걸 맞고요. 총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5회 혹은 좀 더 이상 6회, 7회까지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캔넬코프, 전염성 기관지염, 주로 호흡기 증상들 나타내고요. 코로나 장염,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염, 혈변을 보는 걸 주증으로 합니다. 광견병, 누구나 다 아시죠? 광견병.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이 종합 백신과 광견병, 이 부분은 코어 백신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지정된 꼭 맞아야 되는 백신이에요. 이 2가지를 안 맞으면 벌금을 묻니다. 그 반면에 캔넬코프와 코로나 장염은 논코어 백신이라 그래서 이 중요성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질병들이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백신을 맞는 접종 간격, 처음에 맞고서 가끔 가다가 백신 2차, 3차 백신을 맞는 그 기간을 까먹어서 잊어버려가지고 한참 지나서 한 달 후, 2달 후에 백신을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왜 5번을 맞느냐? 사실은 여기다 써줄게요. 첫 번째 백신을 맞으면 항체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다가 2번째 맞을 때 더 이렇게 올라가죠. 3번째 맞으면 더 이렇게 올라가요. 그 말인즉슨 대략 이 간격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도 3주고요. 그래서 2주에서 3주 간격, 이 부분을 맞추지 못하면 첫 번째 백신을 맞고 나서 2, 3주의 간격을 지키지 못하고 더 지났을 때에는 첫 번째 맞은 백신의 어떻게 보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쩌면 새로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신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에서 기생충 예방이 있어요. 기생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기생충, 흔히 벼룩, 이, 귀, 진드기, 그런 형태의 피부에 사는, 몸 외부에 사는 그런 형태의 기생충들이 있고요. 반면에 내부 기생충, 폐흡충, 촌충, 편충 등의 소화기관 혹은 근육 내에서 몸체 내에서 기생하는 형태의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심장사상충이에요. 왜냐하면 이 심장사상충은 형태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에서 30cm 정도의 긴 하얀 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실처럼 생긴 이 기생충이 혈관을 지나다니다가 결국에는 심장 쪽, 특히 우심방 쪽에서 폐 동맥 쪽을 막아가지고 그럼 혈류의 흐름을 막는 거예요, 기생충들이. 그래서 갑자기 급사를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입니다. 심장사상충은 예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심장사상충을 옮기는 중간 숙주로서 모기가 그 역할을 하는데 심장사상충에 걸린 환축에 피를 흡혈해서 모기가 다른 동물을 물었을 때, 특히 강아지를 물었을 때 그때 심장사상충에 걸릴 수 있거든요. 이 모기의 생활사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심장사상충과 외부, 내부 기생충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약을 먹습니다. 혹은 등에 바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제재들이 나와 있어서 특징마다 다르긴 한데요. 결국은 이 외부 기생충, 내부 기생충, 심장사상충을 포함한 이 기생충들을 예방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먹거나 등에 바르곤 합니다. 이제 간단한 어떻게 보면은 처음 입양을 해서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사회화 교육.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오늘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다울 때 가장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강아지는 이 서열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열. 예전에는 뭐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서열이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서열이라는 단어는 한 먹이를 나누는 그 한 집단 내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단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아지 혹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이 서열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는 말이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아지는 한 마리의 강아지는 이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1대1의 관계를 맺곤 합니다. 그때 있어서 이 사회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아지에 있어서 사회화 시기는 7주에서 16주령입니다. 대략 2달령부터 4달, 4개월령까지의 이 사회화 시기가 평생, 강아지 요즘 한 15살, 20살까지도 살잖아요. 그 이상 살기도 하고요. 20년 동안의 성격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이 시기를 잘 보내면은 정말로 예쁜 강아지, 착한 강아지, 우리 사랑스러운 강아지로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기가 그 예방 백신, 아까 말씀드린 5차까지 맞는 백신 접종하는 시기랑 조금은 겹쳐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3번 정도까지만 백신을 한 다음에 3차 백신까지 맞은 다음에는 대략 이때가 한 4개월령, 3, 4개월령 정도가 되거든요. 남은 한 달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밖에 나가라 라고 말씀해 드려요. 밖에 나가라는 말씀은 이 강아지, 아직까지는 작잖아요. 강아지가 밖에 나가서 다른 강아지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산책로도 좋고요. 애견 카페 같은데 혹은 무슨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 이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 보내서 거의 비슷한 체형의 작은 아이들이면 작은 아이들끼리, 좀 더 큰 아이들은 큰 아이들끼리 해서 많이 정말 이렇게 몸을 부딪히면서 놀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100마리의 강아지를 이 한 달 동안에 만나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강아지가 강아지들 사이에서 스스로 익혀야 되는 그런 일종의 예절들을 익히게 돼요. 내가 얼마나 이 강아지를 세게 물면은 이 강아지가 나랑 안 놀아주느냐, 나를 싫어하느냐, 혹은 내가 어떤 강아지한테 올라타거나 어떤 형태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그걸 싫어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아지 무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착한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최대한 많이 나가서 100명의 사람을 만나보라고 얘기를 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렇게 산책 나가서 사료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강아지한테 하나씩 주세요. 이렇게 이런 방식을 통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강아지가 여러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사회화 교육의 가장 큰 목적은 강아지가 강아지 무리 내에서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사람한테 귀여움받고 예쁨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착한 강아지로 만드는 게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카밍 시그널,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카밍 시그널은 처음 이제 새끼 강아지를 데려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앞에 들어요. 들어가지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하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 강아지를 들었을 때 저를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행동들을 보여요. 고개를 돌린다거나 혹은 돌려가지고 하품을 한다거나 몸을 뒤척인다거나, 이런 형태의 행동들이 나는 지금 불편하다라는 신호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강아지는 일종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물잔 이론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 굉장히 앙칼지게 짖는 강아지, 혹은 갑자기 어떤 경고 없이 무는 행동, 공격성을 심하게 보이는 문제 행동들을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보이는 그런 강아지들이 있어요. 1번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스트레스 말할 때 이 물잔 이론을 설명하는데요. 물잔이 가득 찬 물잔과, 물이 가득 차 있는 물잔과 물이 덜 차 있는 물잔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 물잔에는 물을 붓게 되면 바로 흘러 넘치겠죠.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 강아지한테는 어떤 돌발 상황 혹은 굉장히 별거 아닌 행동들이 이 친구의 공격성을 갑자기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반면에 물잔이 여유가 있는,
물이 반밖에 안 차 있는 물잔에 어떤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이 흘러 넘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를 낮춰준, 그래서 평소에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은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뭐 큰 소리 혹은 어떤 형태의 놀라게 하는 행동 혹은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친구가 나쁜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물잔 이론으로 설명이 되는 스트레스 지수고요. 기승전 산책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행동학, 사회화 교육 얘기에서는. 그래서 모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강아지한테는 제 1번으로 말씀드리는 게 산책 시간을 늘려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뒤에 나오는 얘기들도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5번째, 교육. 예전에는 훈육, 뭐 훈련 이런 형태의 단어들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교육이라는 단어로 많이 순화시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교육의 첫 번째 얘기는요. 첫 번째 해야 될 거, 사람들 사실 많이 하죠. 안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든 행동 교육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이 주인, 보호자한테 집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스스로의 어떤 스트레스 혹은 어떤 좀 산만한 강아지들 있잖아요. 좀 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흔히들 말하는 강아지 언어 중에, 얘기 중에서 앉은 강아지는 짖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앉아서 짖는 아이들이 저도 몇 번 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대체로 강아지들은 앉아서 짖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은 상태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처음에는 조그만 간식을 들고서 강아지한테 이렇게 앞에서 머리 위에, 특히 이렇게 사람의 가슴 높이로 강아지의 그 간식을 앞에 들면은 이 강아지는 저한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조금씩 다가가면은 이 강아지는 뒷걸음질 치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엉덩이로 주저앉아요. 그러면 앉아가 성공한 거예요. 그때 2초 내에, 모든 강아지 교육에서는 2초 내라는 얘기를 써요. 2초 내에 이 강아지한테 보상을 해요. 먹일 그 간식을 주고요. 폭풍 칭찬합니다. 너무너무 잘했어. 앉아 잘하네. 좀 높은 톤으로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강아지한테 이제는 앉아라는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가슴 앞에다가 간식을 들고 있으면 스스로 앉을 거예요. 그럼 바로 보상하면 돼요.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되냐? 간식을 안 들고도 가능해요. 내 손으로, 아무것도 없는 손으로 이렇게 가슴에 손을 들면 스스로 앉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뭐 손 혹은 뭐 굴러, 뭐 빵,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강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맛보실 수도 있고요. 이 보호자에게 집중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TV 프로들 가끔 보면은 강아지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교육이 잘 된 훈련사와 함께 나오는 그런 프로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그 교육이 잘 된 강아지, 보통은 이제 보더콜리라는 종을 많이 데리고 나오죠. 보더콜리가 제일 지능이 높고 어떻게 보면 주의력, 집중력이 높은 강아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보더콜리를 자세히 보면은 방송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그 보호자한테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계속 그 한 명의 보호자만 뭘 하는지 굉장히 관찰력 있게, 주의 있게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에 강아지들 훈련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때린다거나 뭐 밥을 안 준다거나 여러 가지 강압적인 방법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강아지 입장에서 이 보호자와 즐겁게 노는 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거예요. 이 강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형태의 보호자한테 집중하기, 앉아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체벌 금지. 뭐 이거면은 이 얘기는 뭐 입이 정말 2번, 3번 말해도 뭐 끝도 없죠. 이 얘기는. 때리는 걸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말은 뒤에 보시면은 이제 긍정 강화 그리고 부의 벌칙이라는 얘기를 해요. 긍정 강화 이거는 좀 쉬워요. 강아지가 잘하는 행동에 폭풍 칭찬한다 했잖아요. 보상을 하고 이 부분이 긍정 강화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보호자가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끊임없이 보상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잘하는 행동을 계속 강화시켜서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이것이 바로 긍정 강화고요. 부의 벌칙은 뭐냐면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릴 건데 강아지들 가장 1번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가 바로 관심병이에요. 관심병 환자, 뭐 관심종자 혹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강아지들은 주인, 보호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무슨 행동이라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의 벌칙은 뭐냐면요. 강아지가 좋아하는 놀이. 예를 들면은 강아지랑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강아지가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보호자를 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린 강아지들은. 그때 이 노는 행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강아지가 정말 하고 싶은 행동을 중단하는. 이게 무시하기라고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가장 큰 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칭찬과 무시하기 이 두 가지만 사용해서 강아지의 교육을 진행해야 됩니다. 뭐 반대로는 뭐 부정 강화나 혹은 뭐 부의 벌칙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행동학적인 얘기에서 그런 행동들이 뭐 잘못했을 때 체벌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잘못된 행동들을 더 강화시키는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장 좀 기억을 많이 해주시고요. 기본적인 강아지 시절 교육 방법입니다. 오늘 주제죠. 강아지는 강아지다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 네 가지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처음 강아지를 이제 집에 데려와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정말 사랑스럽고 하루 종일 보고만 있어도 정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강아지들. 여기 이런 강아지들이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음식을 나눠 먹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아지는 사람과 보호자와 1대1로 관계를 맺어요. 그때 사람이 먼저 밥을 먹고 그 다음에 강아지한테 사료를 주세요. 순서도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침대에서 같이 자는 걸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대1의 관계에서 우위를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본능적으로 강아지들 동물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위를 정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높은 침대에서 자야 되고요. 강아지는 절대로 강아지랑 같이 침대에서 자는 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강아지가 잘 수 있는 편안한 강아지 담요라든지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먼저 뽀뽀하거나 둥기둥기 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요. 너무 예쁘니까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서 뽀뽀를 해요. 근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뽀뽀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린 강아지, 새끼 강아지가 어미 강아지의 입 주변을 핥거든요. 먹을 거를 달라는 일종의 제스처예요. 그때 복종의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둥기둥기 하는 거. 침대에 누워가지고 강아지가 예쁘니까 누워서 강아지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배를 보여주는 행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종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강아지 정말 어리잖아요. 어리고 정말 주먹만한 이 강아지인데 강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밍 시그널을 굉장히 끊임없이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피하고 안 보려고 그러고 하품하고 정말 난 이 상황이 불편하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강아지의 입장에서는 사람은 덩치가 자기보다 한 3, 40배는 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보시면은 다른 강아지가 주변에 오거나 다른 사람이 왔을 때 맹렬하게 앙칼지게 짖거나 혹은 공격을 하거나 그런 강아지들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보호자를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강화돼서 그런 행동을 보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제 행동 있는 강아지를 보호자가 직접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 중에서 문제 강아지의 뒤에는 항상 문제 있는 주인이 있다, 보호자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전 정말로 거의 100% 맞다고 봅니다. 잘못 키웠기 때문이에요. 네 번째, 매일 일정하게 무시하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무시하기 교육은 다음에도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떤 정형성을 갖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게 뭐냐면은 무시하기, 강아지를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놀이하는 것들, 예를 들면 놀이할 때 강아지가 뭐 공 같은 거를 물고 와서 자기 보고 던져달라는 아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 강아지가 공을 물고 오면은 던져주곤 하죠. 재밌으니까, 그다음에 귀여우니까.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강아지가 놀이 시작을 자기 스스로 보호자한테 시킨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끊임없이 그 행동을 반복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정말 힘들어서 정말 나중에는 소리 지르고 때릴 때까지.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행동을 보호자가 키운 거예요. 모든 놀이의 시작은 보호자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무시하는 행동, 이따가 같이 문제 행동 있는 강아지 나올 때 같이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네요. 첫 번째, 가장 많이 고민을 동물병원에 와서 수의사인 저를 붙잡고서 하소연하는 제 1번 문제 행동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강아지가 너무 세게 물어요. 예전에는 예뻐했는데 그냥 귀엽고 잘근잘근 씹으니까 그냥 너무너무 귀여운 상태, 그런 행동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강아지가 커진 거예요. 이빨은 이렇게 뾰족해지고 이제 날카로워지죠. 더 커지고.
그래서 예전 어린 강아지가 무는 것처럼 이렇게 손가락이나 이렇게 손등이나 발이나 이런 것들 대줬을 때 정말 이제 세게 물죠. 그러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그러면 이제 보호자분들은 이 강아지를 뭐 어떤 경우에는 혼내죠. 심하게. 나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는 행동의 원인들, 어렸을 때 새끼 강아지 호기심으로 잘근잘근 씹기도 해요. 혹은 이갈이할 때, 이 관리할 때 굉장히 간질간질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씹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보여요. 혹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도 마찬가지로 씹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해결책은 어렸을 때, 아까 특히 이 사회화 시기 때 7주부터 16주라고 말씀드렸죠. 4달령까지 그때 이런 행동들을 보일 때 절대로 놀이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손이나 발로 놀아줘서는 안 돼요. 대신에 씹을 수 있는 그다음에 좀 갖고 놀 수 있는, 물면서 갖고 놀 수 있는 천으로 된 인형이나 좀 더 부드러운 재질의 인형들 혹은 장난감으로 놀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을 발을 사용하지 말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과도한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물었을 때 뭐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행동들을 좀 부추길 수 있거든, 과도한 행동들이. 그래서 뭐 클리커를 사용한다거나 칭찬과 간식으로 다른 물지 않은 행동들을 했을 때 보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바깥 산책,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문제 행동의 첫 번째 보기로 산책을 시간을 늘려주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자극으로 무는 것보다 더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럼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강아지 뛰게 만들어주고요. 산책도 열심히 해서 밤에 정말 피곤해가지고 골아 떨어지는 그럼 세상에서 피곤한 강아지가 가장 행복한 강아지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재미있게 놀아주는 게 더 좋아요. 두 번째, 강아지가 너무 짖어요. 이제 너무 짖어서 특히 이제 하이톤으로 짖거나 혹은 너무 큰 소리로 짖다 보면은 동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 동네에서 못 살 수도 있죠. 항의가 들어와서. 사실 강아지가 물거나 혹은 짖거나 하는 거는 강아지의 습성을 이해를 해야 돼요. 강아지로서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그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의사소통의 방법이에요. 강아지가 물거나 짖는 거는 내가 어떤 불만이 있다, 혹은 내가 어떤 나랑 놀아줘, 혹은 나 지금 배고파, 그런 형태의 자기의 의사를 내비치는 그런 형태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돼요. 하지만 너무 심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자제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첫 번째, 겁이 나서. 겁 많은 강아지가 많이 짖곤 해요. 두 번째, 요구성 짖음. 아까 말씀드렸던 나랑 놀아줘, 나 배고파, 간식 주세요, 이런 형태의 뭔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짖곤 하고요. 세 번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헛짖기도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이유에서 짖곤 하는데요. 이 너무 심하게 짖는 아이들의 대표적인 사실 종도 있어요. 좀 더 하이톤으로 짖는 아이들, 혹은 너무 크게 짖어서 약간 머리가 울릴 정도로 짖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잘못된 사회화 교육 혹은 보호자를 지키는 행동의 강화가 돼서 이런 형태의 좀 심하게 짖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교육은 마찬가지입니다. 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짖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무시하기 교육,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시하기는 어떤 형태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을 때 보호자가 2초 내에 예를 들면 짖는다거나 무는다거나 그런 행동이 나타났을 때 한번 이 친구를 환기시켜주는 방법이 필요해요. 좀 큰 소리, 박수를 친다거나 바닥을 쳐서 큰 소리를 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라는 걸 알려주고요. 약간 어리둥절해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리를 이동을 하세요. 그래서 공간이 분리된, 마루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화장실이나 혹은 작은 방이나 이런 쪽으로 문으로 분리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강아지가 따라오겠죠. 혹은 밖에서 문을 막 긁을 수도 있어요. 그때 30초를 세고서 나오시는 거예요. 30초 동안 어느 정도 진정되도록 기다리고 나오게 되면 다시 또 막 놀아달라고 막 정신없이 달려들곤 할 거예요. 그러면은 2분 동안 30초를 세고 2분 동안 이 강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방법은 눈을 마주치지 말고요. 바디 체킹을 해서 이 친구의 몸으로 이렇게 밀어내요. 혹은 내 등을 보여주면서 다른 쪽으로 이동해요. 이런 형태의 행동들을 2분 동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분 정도 하면 이 친구가 이제 진정이 돼요. 왜 나한테 이런 행동들을 보이나. 그래서 약간 어리둥절해 있으면은 좀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폭풍 칭찬해 주세요. 너가 이런 행동들을 보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너를 무시하기 교육을 한 거야. 이런 형태로 해서 폭풍 칭찬을 하는 거를 하루에 같은 행동에는 같은 집안 구성원 모두 똑같이 해야 돼요. 하루에 10번씩 일주일 동안, 그래서 70번을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70번을 집중적으로 하게 됐을 때 한 가지 행동을 고칠 수 있다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고칠 수 있습니다. 뭐 같은 얘기예요.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놀이를 중단하는 거죠. 그리고 분리불안 교육법을 응용을 해서 뭐 반복적인 출입으로 뭐 감각을 둔화시키고 많이 짖는 아이들 얘기고요. 그래서 칭찬을 강화시켜. 그래서 결국은 기승전 산책 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강아지가 너무 짖을 때 해결책 제 1번이 되곤 합니다. 세 번째 얘기예요. 강아지가 부들부들 떨어요. 떠는 강아지들 마찬가지로 겁이 많은 강아지 떱니다. 그리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공포심을 느낄 때, 그리고 정말 추울 때 떨기도 하고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 때문에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고 있는, 특히 무서워서 떨고 있는 아이한테 보호자의 채취가 묻어있는 담요 혹은 장난감 같은 것들로 아이가 좀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해주고요. 좀 안정될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거나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떠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그 원인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동물병원에 찾아가서 얘가 왜 떠나, 정말 아파서 그런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좀 많이 상담을 요청을 하세요. 이 분리불안. 뒤에 보시면 이 강아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천연덕스럽게 쳐다보고 있죠. 뒤에는 지금 정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요. 이 분리불안 증세는 굉장히 심각한, 요즘에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심각한 문제 1번 중에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문제 행동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특정 보호자나 가족들과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입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분리불안을 많이 느끼는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특히 예민한 강아지들, 포메라이언, 스피치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치아와 같은 종류도 많이 느껴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분리불안을 느끼는,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어렸을 때 사회와 그 교육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이사 같은 걸 통해서 어떤 내가 익숙한 환경이 아닌 새로운 환경으로 갔을 때 분리불안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트라우마를 느낄 때도 있어요. 증상은 하울링 한다 그러죠. 아우 하는 형태, 그런 형태의 소리들을 정말 보호자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들어올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하울링은 개나 늑대 등의 객과 동물들이 높은 소리를 내면서 우는 대화 방법인데요. 닥스훈트, 비글, 폭사운드,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좀 더 이제 북방 견종이라고 하는데 입이 주둥이가 좀 더 튀어나온 이런 아이들이 하울링을 좀 더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 하울링, 그리고 굉장히 크게 짖음, 많이 심하게 짖거나 대소변을 실수하기도 해요. 이렇게 뒤에 있는 것처럼 집안을 심하게 어지럽히긴 그런 형태의 행동들을 보일 수도 있고요. 밥을 안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보호자가 없으면. 이런 형태의 증상들을 보이는데 해결책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인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그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육으로는 탈감작 효과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요, 이 보호자가 외출하는 패턴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강아지들에서 전조 증상처럼 나타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보호자가 외출할 때 매는 가방을 이렇게 들러맨다거나, 혹은 구두를 신는다거나, 혹은 현관문을 연다거나,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이 보호자가 나간다는 걸 눈치를 채요. 그때부터 이제 분리불안 증상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다가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세요.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문을 닫으면은 마찬가지 이런 분리불안 이런 형태의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겠죠. 막 울거나 짖거나 문을 긁거나. 그럼 바로 들어오세요. 들어왔다가 다시 또 칭찬을 해주세요. 예뻐해 주시고요.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서 내가 돌아온다는 거를 알려주고 안정됐을 때 다시 나가세요.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처음엔 10초였으면 이번엔 20초. 다시 들어오시고요. 또 나갔다가 30초 내에 들어오세요. 이번에는 1분으로 늘려나가고 10분으로 늘려나가고 1시간에 늘려나가고, 그런 식으로 분리불안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는 어차피 내가 울어봤자, 어차피 내가 이런 문제 행동을 해봤자 보호자는 돌아오는데 그런 형태의 그런 믿음을 지금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 행동을 안 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난감, 콩 장난감, 코담요라고 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는데요. 장난감에 되게 여러 가지 좀 난이도가 높인, 그래서
이 간식들을 숨겨놓을 수 있는 장난감들이에요. 그래서 좀 불규칙하게 간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숨겨놨을 때 강아지가 이렇게 코로 이 부분을 들쳐가지고 강아지 그 간식을 찾아내는 형태의 그런 뭐 지능 개발형 장난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장난감들을 여러 곳에다가 배치를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아지가 그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조용히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보호자가 나간지도 모르는 그렇게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죠. 혹은 백색 소음, 탈감장요법, 불안 감소하는 약물. 결국에는 너무 심할 경우에는 이 약물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이 앞에 했었던 여러 가지 교육 방법에도 절대로 안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약물은 일종의 진정하는 효과가 들어있는 약물인데요. 이 약물로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신 보호자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 분리불안 있을 때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를 찾아서 상담하는 것들을 권유드립니다. 배변 배뇨 실수. 우리 강아지가 원래는 잘 가렸는데 자꾸 실수를 해요. 혹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새끼 강아지들이 배변이나 배뇨 실수라는 건 사실은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 우리도 어렸을 때 뭐 소변 잘 못 가렸잖아요. 기저귀를 차고 다닐 정도로. 강아지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인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애도 혹은 잘 가리던 아이들이 갑자기 실수를 하는 것은 어떤 형태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배변 배뇨하는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배변 배뇨할 때 보호자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곤 하죠. 그럼 보호자의 보호를 요망하는 행동인데요. 제 1번 절대로 체벌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외출했다 나왔다 들어왔는데 강아지를 변을 본 흔적은 있어요, 바닥에. 그런데 변이 없어요. 이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식분증 같은 혹은 배변 배뇨를 실수했다는 그런 상황일 때 보호자들은 일단 화가 나요. 그래서 뽀삐야 왜 그랬어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혼을 내죠. 근데 이렇게 혼을 내버리면은 혹은 체벌해버리면은 이 강아지 입장에서는 내가 배변 배뇨를 하는 이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호자가 오기 전에 그 변을 보고서 그냥 먹어버리는 수. 혹은 침대 밑 아니면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배변 배뇨를 해요. 그럼 정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체벌하면 안 되고요. 배변 배뇨를 실수했을 때에는 10번 이상 깨끗하게 닦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보다 훨씬 더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10번 정도는 닦아야지만 그 부분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수한 장소에서 같이 놀아주기. 이거는 뭐냐면은 강아지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노는 장소, 밥 먹는 장소, 그리고 배변 배뇨하는 장소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가 자는 장소와 먹는 장소와 배변 배뇨하는 장소는 굉장히 거의 끝에서 끝까지 분리해 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한 자리에서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 부분에서 재미있게 놀아주면은 이곳에는 노는 장소지 내가 배변 배뇨하는 장소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알게끔 도와주는 행동이에요. 교육법이고요. 그래서 혹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강아지의 오줌물 묻은 그 패드를 점점 실수한 장소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유도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교육법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성공할 때까지 정말 폭풍 칭찬 그리고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번 문제 행동은 식분증입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 그 퀴즈 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식분증은 뭐 밥이 아닌 다른 거를 먹는 것들이 이제 이식증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강아지의 약 16% 생각보다 많죠. 16%의 강아지가 이 식분증을 보이는 이런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병 황자라 그랬잖아요. 그건 강아지가 이 보호자랑 놀고 싶어요. 혹은 보호자의 주의를 끌고 싶어요. 이때 나오는 행동이 바로 식분증의 제일 1번 원인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은 질병. 어떤 몸에서 호르몬성인 질병들이 있을 때에도 이 변을 먹는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 외에 잘못된 교육, 굉장히 심하게 혼을 냈을 때 아까도 갑자기 먹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자기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외에도 다른 강아지가 먹는 거를 따라서 먹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보통 어미 강아지가 엄마가 이제 새끼 강아지의 그런 변을 먹어버리고 그 항문 주변에 이렇게 핥아주거든요. 어렸을 때 그런 행동들이 이렇게 모성에서 나타나는 행동이고요. 서열이 낮은 강아지가 서열이 높은 강아지의 변을 먹는 행동들을 보이기도 해요. 그 외에 정말 그냥 재밌어서 심심해서 먹는 아이들도 있긴 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때는 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그런 사료들은 변에 좀 더 맛있는, 어떻게 보면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먹음직스러운 향이 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료를 바꿔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아지가 분변, 그 자기의 변을 먹는 행동을 보였을 때에는 너무 과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무심하게 그냥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고요. 변 자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바로바로 치워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사료량, 정말 약간 배가 고파서 그 변을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너무 극도로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사료량을 좀 늘려주고요. 더 맛있는 간식 등으로 유도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안 고쳐졌을 때에는 이런 제품 중에서 식분증 방지 스프레이, 이게 뭐냐면은 변 자체에다가 이제 약간 쓴 맛이 나는 그런 형태의 스프레이 같은 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뿌려주면은 놀라곤 하죠. 이제 그 변을 먹고서. 그럼 다시는 안 먹게 되는 그런 행동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전반적인 이제 문제 행동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제 주된 관심사, 제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순종 혹은 잡종, 뭐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좀 순종 혈통이라는 강아지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잡종 혈통의 강아지가 있어요. 뭐 겉으로 보시기에 어떤 강아지가 더 예뻐 보이세요? 제 눈에는 두 강아지 분류 다 예뻐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엄밀히 말씀드려서 순종 혈통을 확인하는 지금 유전자 검사는 국내에서는 불가해요. 어떤 기관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혈통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 게 근래 한 100년, 150년 사이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강아지 종류들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그냥 만들어진 이름일 뿐이고요. 슬개골 탈구, 고관절 이상, 연골 형성 등의 어떤 선천적인 유전병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순종을 계속 순종 교배를 시키다 보고, 그리고 작은 강아지들 계속 만들어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형태의 분양 그리고 번식 방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근친 교배라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 무슨 왕 혹은 뭐 외국의 왕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런 근친 교배, 근친 방법으로 인해서 문제들, 유전병들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이 강아지들 사이에서도 이런 형태의 질환들, 선천적인 질환들을 갖고서 태어나는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수의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 혈통이 섞인 경우일수록 건강할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강아지를 집에 들이려고 하는 보호자분들한테는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그때는 꼭 혼혈 견종인 아이들을 입양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훨씬 더 건강하거든요.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발정에 관련된 얘기예요. 발정이라는 단어는 뭐 흔히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사람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좀 안 좋은 의미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발정이란 단어는 암컷 강아지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수컷 강아지는 사용하지 않아요. 발정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보통 봄과 가을 요 시기 때 많이 찾아오고는 해요. 근데 발정, 여기 보시면은 발정 전기, 발정기, 발정 사이기, 무발정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람과는 좀 다르죠.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오게 되는데요. 사람에서는 흔히 이제 여성분들 생리하게 되잖아요. 그때랑은 좀 달라요. 강아지도 생리를 하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생리하는 거는 이 발정 전기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발정 전기는 대략 일주일에서 2주일, 한 9일 평균으로 잡는데요. 요 시기 동안에 발정 전기 하는 동안에 사실 강아지에서 생리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좀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은 사람 생리혈과 강아지의 생리혈은 좀 달라요.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강아지에서의 생리혈은 그 자궁에 있는 혈관, 그리고 그쪽에 있는 층이 얇아져서 혈액이 누출돼요. 그래서 혈액이 흘러나오는 게 강아지의 생리혈인데, 사람의 생리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형성돼서 뭐 임신을 위한 준비하는 자궁이 형성되었다가 자궁벽이 무너지면서 생리혈이 나오게 되죠. 좀 성상 자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발정 전기 때 강아지들은 생리를 하게 되고요. 생리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진짜 발정기가 시작이 됩니다. 대략 마찬가지로 평균 9일 정도 되고요. 이 발정기가 바로 흔히 말하는 교배를 할 수 있는 교배 적정 시기예요. 그래서 암컷 강아지가 수컷 강아지의 승가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시기죠. 그리고 발정기에 발정을 하지 않게 되면은 발정 사이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략 한 2달 정도고요. 임신 유지하는 요 시기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발정 사이기가 지나면은 대략 4, 5개월 정도의 무발정기를 겪습니다. 이때는 뭐 발정 행동, 흔히 말씀드렸던 어떤 강아지들이 발정을 하게 되면은 발정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발정 전기, 발정기 뭐 합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생리혈을 보인다거나 생식기, 외음부가 이렇게 두툼하게 붓는다거나 부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선이 발달해서 유즙이 나온다거나 그런 형태의 그런 행동들, 발정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생리가 끝난 후에 대략 아까 말씀드렸던 2에서 4일경, 그러니까 발정 전기가 끝난 이 발정기 때 그때가 교배할 수 있는 가장 최적기라고 얘기를 해요. 교배는 대략 2살에서 6살 정도가 교배할 때 가장 건강한 새끼들을 출산할 수 있는 적정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발정이 왔을 때 이제 발정이 정확히 왔는지 혹은 이 교배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는 게 뭐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하는 검사들이 질 도말 검사, 질에 있는 세포를 채취해서 발정기에 왔는지 혹은 발정기를 지났는지 그런 부분들을 판정을 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이라는 호르몬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호르몬이 올라왔을 때 최적의 교배를 하는 시기를 적절하게 맞춰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발정 행동들, 꼬리를 치운다거나 어떤 등을 말아가지고 교배를 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준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적절한 교배 시기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마운팅, 흔히 그냥 하는 얘기로서 붕가붕가라는 얘기도 하죠. 이 수컷 강아지가 인형 혹은 쿠션 혹은 다른 강아지 위에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타는 행위예요. 승가 행위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인은 굉장히 다양해요. 크게는 서열, 어렸을 때 다른 강아지 위에 혹은 나이 들어서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강아지에 올라타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좀 더 우위에 있는 서열, 우위를 점하기 위한 행동들이고요. 두 번째, 정말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있어서 정말로 이 발정 행동들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놀이의 행동도 있습니다. 원인은 페로몬 중에서 이 메틸피 하이드록시 벤조에이트라는 호르몬 때문에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냥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은 중성화 수술을 한 암캐는 이 호르몬이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이 호르몬을 중성화 수술한 암캐의 생식기 부분에 발라놓으면은 그 수컷들이 승가 행위를 한다고 해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이 호르몬 때문에 이런 발정 행동들, 마운팅을 유도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의 생식기에 코를 갖다 대고 냄새를 맡는 행동도 이 페로몬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요. 사실은 마운팅하는 행동들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놀래요. 그래서 좀 보기 흉하다고 생각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때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더 줄여주기 위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산책 시간을 증가를 시켜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도 좋고 혹은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약물 처방을 받거나 행동 교정 치료를 받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상상 임신, 사람들도 가끔씩 있잖아요. 근데 상상 임신은 상과수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중성화하지 않은 암컷 강아지들은 100% 상상 임신을 겪곤 합니다. 근데 그 증상이 정말 심하냐, 심하지 않냐의 그런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요. 상상 임신은 유전적으로 늑대의 본능이 남아 있는 이런 무리 습성을 가진 그런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무리지어서 사는 그런 늑대들 사이에서는 수컷의 선택을 받은 가장 어떻게 보면 최상위에 있는 암컷이 임신을 하게 되죠. 임신하게 되면은 그 무리에 있는 다른 암컷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마찬가지로 젖을 분비를 하고 이런 형태의 임신과 비슷한 행동들을 보인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무리에 있는 암컷이 이제 어디에 자리에 없거나 하면 이탈하거나 혹은 사냥을 갔거나 그랬을 때 이 나머지 있는 새끼들을 그 무리에 있는 암컷들이 공동으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습성이 남아있는 게 상상 임신인데요. 대략적으로 발정기 후에 약 6주에서 14주 사이, 아까 그 발정 사이기에 나타나게 되고요. 증상들은 다양합니다. 유선이 발달하거나 유즙이 나오다거나 이 둥지를 만드는 행동, 장난감에 좀 더 집착을 보이는 행동들을 보이고 있고요. 질 분비물이 배출되고 공격성을 나타나기도 해요. 이게 심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만으로도 좀 힘들어하는 보호자분들도 있어요. 이 상상 임신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애들은 막 유즙 분비가 생성이 돼서 막 바닥에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다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심각한 아이들도 있는데요. 원인은 이 프로게스테론의 감소와 중요한 이 호르몬 프롤락틴의 증가. 프로게스테론은 임신을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이고요. 프롤락틴 같은 경우에는 유즙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근데 특히 이 프롤락틴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상상 임신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치료법은 노 트리트먼트, 치료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첫 번째 치료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략 한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 자체가 서서히 사라지고는 해요. 그래서 치료를 하지 않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심해서 보호자가 힘들 경우 정말로 문제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뭐 음수량, 물 먹는 양을 좀 줄여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유선에서 너무 심하게 유즙이 나올 경우에는 붕대 같은 거로 가볍게 감싸주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된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때 상상 임신하는 이 시기, 특히 아까 발정 사이기 이 시기 때에는 중성화 수술이 절대 금지됩니다. 왜냐면요, 이 중성화 수술을 해버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르몬이 특히 이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 떨어지게 되면은 프롤락틴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중성화 수술하게 되면은 자궁이랑 난소에 나오는 이 프로게스테론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높이 올라간 프롤락틴이 평생 죽을 때까지 유지돼요. 그러면서 평생 상상 임신 증상이 남아있게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중성화 수술의 가장 최적기는 발정 후에 한 3달 이후, 그래서 무발정 시기에 해주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리고 토끼 같은 경우도 이 상상 임신이 많이 나타나는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판다, 얼마 전에 이 판다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동물원에 있는 판다가 갑자기 이런 상상 임신 증상, 장난감에 애착을 보이고 둥지를 만드는 행동들을 보이고 유즙이 나오고요. 이런 행동들이 보이는 걸 보고서 동물원 관계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대요. 이런 판다가 좀 있으면은 이제 새끼를 낳을 것 같다고. 근데 결국에는 상상 임신으로 밝혀졌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판다가 기억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형태의 내가 임신을 하게 되면은 뭐 시원한 에어컨이 제공이 되고 최상의 먹이가 간식이 제공되고 이런 것들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이 보이게 되면은 나한테 정말 좋은 대우를 해주겠구나. 그래서 이런 상상 임신 증상이 나타났다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이제 중성화 수술, 강아지, 수컷 강아지나 암컷 강아지에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다 혹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쟁거리가 있고 보호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수의사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과 수의사로서 말씀드리면은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질병은 암컷에서 대표적인 자궁의 농이 차는, 고름이 차는 자궁 축농증, 그리고 유선에 암이 생기는 유선 종양, 유방암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난소에 암이 생기거나 난소 낭종 혹은 난소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생식기 질환들을 미리연에 예방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중성화 수술이고요. 수컷에서도 마찬가지로 고환 종양 혹은 전립선 비대증 이런 부분들의 수컷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리 중성화 수술을 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악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강아지들은 사람과 달리, 사람은 폐경기라는 게 있잖아요, 여성분들은. 근데 강아지들한테는 폐경기가 없습니다. 그 말인 즉슨 사람과는 달리 강아지들은 발정이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씩 온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발정 행동들, 유즙이 나온다거나 어떤 예민해진다거나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이쪽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뭐 죽을 때까지 겪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배를 하지 않은, 새끼를 낳는다는 목적이 있다면 얘기는 다르겠지만 교배를 하지 않을 그런 목적이 없는 강아지들한테서 이런 형태의 스트레스를 주는 게 과연 맞는 거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중성화 수술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예방을 해줄 수 있다는 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행동적인 악습을 제거하고요. 마찬가지로 수컷들도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혹은 발정난 암컷을 찾아가지고 집을 나가는, 가출하는 그런 형태의 행동들을 예방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중성화 수술의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권장하는 편이에요. 강아지 임신 기간은 대략 60일에서 65일, 그래서 평균적으로 63, 4일 정도를 얘기를 해요.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루 이틀 정도가 길고요. 돼지는 114일, 소는 280일,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약 2년, 22개월 정도를 임신 기간으로 갖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비슷해요. 임신 초기에, 그때는
구토를 한다거나 입덧을 한다거나 수면량,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고 활동량이 좀 떨어지는 형태의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약 30일, 60일 정도로 63일, 64일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절반 정도 됐을 때에는 이제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임신을 했는지, 그래서 초음파 프로브로 됐을 때 이제 태아낭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서 임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신 한 40일 이후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때 되면 이제 두개골과 척추 같은 뼈가 보여요. 엑스레이에서. 그래서 몇 마리를 임신인지 산자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런 형태의 반응들을 보일 수 있고요. 대략적인 이제 산과 관련된 얘기는 좀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 겨울철 요즘 많이 춥잖아요. 이럴 때 강아지들 특히 이런 형태, 지금 이 강아지는 시바라는 품종이거든요. 뭐 진돗개랑 좀 비슷해요. 그다음에 뭐 아키다 같은 일본 견종도 있고요. 이런 형태의 북방 견종이라고 그러는 강아지들은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안에 털이 굉장히 촘촘하게 나 있어요. 그다음에 겹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강아지들은 추위에 훨씬 더 강해요, 사실은. 근데 털이 짧거나 혹은 좀 다른 추위에 약한 견종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겨울철에 굉장히 약해요. 취약해서 감기도 많이 걸리고 많이 떨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실내에서 자라는 몸집이 작은 강아지나 나이 많은 노령견들에서는 추위에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많은 관리가 필요해요. 관절계 질환, 이런 뼈마디가 쑤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거면은 그 겨울철에 갑자기 산책을 나가거나 좀 격한 운동을 했을 때는 관절 쪽에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충분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이 필요하고요. 혈액순환 장애, 피부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브러쉬를 통해서 이렇게 빗질을 많이 해주고요. 모근을 강화시켜서 피부병을 예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에는 조금 더 고칼로리의 사료 혹은 간식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영양분을 보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겨울철 호흡기 질환, 뭐 기침이나 어떤 목감기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기관지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환기 그리고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뭐 밖에 나가서 꼭 실외 배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실내 배변하는 훈련을 교육을 해주는 것도 좀 더 중요한 방법일 수 있고요. 비뇨기계 질환을 관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멀미하는 강아지들도 많아요.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멀미약 타러 오시는 보호자분들 꽤 있거든요. 멀미는 일반적인 강아지 5마리 중에서 1마리 정도, 약 20%의 강아지가 이 멀미를 한다고 해요. 뭐 차에 탔을 때 혹은 비행기 탔을 때 토하거나 혹은 굉장히 어지러워한다거나 불안해해요. 침을 막 흘리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활력이 떨어지고 호흡을 굉장히 가빠해요. 사람의 약간 매식매식거리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멀미 현상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강아지한테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돼서 나중에 잘못하면 어떤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주고 교육을 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짧게 자주자주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를 해주는 게 좋고요. 익숙한 냄새가 배어있는 장난감이나 담요 같은 것들을 강아지 옆에 놔줘서 좀 더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이고, 또한 멀미약, 병원에 오시면은 예전에는 특정 제가 제품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멀미약으로 보호자한테 권유되는 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은 행동적인 약물에서 볼 때 정신은 깨 있어요. 그런데 몸이 굳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느끼는데 몸으로 움직일 수 없이 그냥 일종의 마비시켜 놓는 그런 형태의 약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 나오는 형태의 약들은 그런 게 아니라 조금 그 일반적인 상태에서 약간은 진정시켜서 이런 멀미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좋은 약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멀미를 심하게 하는 강아지들 데리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키우고 있는 보호자분들은 이런 멀미약에 대해서 좀 더 상의를 하고서 좋은 여행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강아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 있습니다. 치아 관리, 스케일링이라는 부분인데요. 강아지에서 자세히 보시면 이빨, 특히 이 뿌리 주변에 치석이 쌓이는 강아지 많이 있어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사람 음식, 좀 그 습식 그런 음식들 많이 먹은 강아지들은 치석이 좀 더 많이 형성이 되고요. 양치질을 제대로 못 해줬을 거나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입냄새 혹은 치아 뿌리에 있는 염증, 치주염이나 잇몸의 염증, 치은염, 그런 부분의 원인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치석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치아 자체의 건강을 해쳐서 치아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치아가 빠지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신장에 문제를 주거나 간에 문제를 줄 수도 있어요. 혹은 치아 뿌리에 염증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고름이 차게 돼요. 그렇게 돼서 이 고름이 이빨 끝에 뭉쳐 있다가 가끔씩 나이 많은 강아지들 보면은 눈 밑에가 툭 터져가지고 여기서 고름이 흘러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은근히 병원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치근단 농양이라는 질환인데 마찬가지로 치석 때문에 치석이 이빨 끝까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염증이 익히고 덧나가지고 거기에 감염이 돼서 그런 형태의 질환들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석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스케일링은 초음파 스케일러 이렇게 미세한 자극, 미세한 떨림으로써 스케일러를 이용해서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사람도 스케일링 하잖아요. 근데 사람 스케일링은 굉장히 짧게 끝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사실 약간 아프긴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큰 건 아닌데 강아지에 있어서 스케일링은 뭐 작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최소한의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하려면은 마취전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와 방사선,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친구가, 이 강아지가 마취를 할 수 있는 여부, 마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취는 5분을 하던 10시간을 하던 100% 안전한 마취는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취전 검사를 통해서 이 강아지가 마취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살 때부터는 대략 좀 더 어린 나이, 4살, 3살 때부터 치석이 심하게 형성된 애들도 있긴 해요. 그런 아이들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대략 1년에 한 번 혹은 2번씩은 정기검진과 함께 스케일링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스케일링 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칫솔질을 해야 되고요. 치아껌이나 뿌리는 치약 같은 요즘 좋은 제품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아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만. 요즘에 정말로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강아지인데 이렇게 배가 땅에 끌릴 정도로 정말 뚱뚱한 강아지들 많이 보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보호자의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관리를 통해서 관리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비만이 나타나곤 하는데요. 비만은 정말 만병의 근원입니다. 질병이고요. 대표적으로 심혈관계, 심장 자체에 문제를 줄 수 있어요.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고요. 당뇨병 혹은 간 질환, 지방간, 그렇죠? 피부 질환, 그다음에 고관절 혹은 무릎 쪽에 슬개골뜨개 그런 쪽에 관절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요. 마취 위험이 증가됩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비만은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강아지가 비만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 게 보호자의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비만 정도를 평가하는 이 바디 컨디션 스코링이라는 수치를 수치화돼서 알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림들이 있잖아요. 근데 1번에서 5번까지 봐서 사람도 마른 사람 혹은 비만인 사람 그 척도가 있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그래서 3번 제일 가운데가 제일 표준 체형이 되는 거고요. 갈비뼈를 만져봤을 때 갈비뼈가 도드라지게 만져지면 안 돼요. 약간의 그런 근육층 살로 덮여가지고 갈비뼈가 거의 안 만져지는 그런 상태가 강아지에서 제일 표준 체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1번은 정말로 마른 강아지, 정말 많이 못 먹어가지고 갈비뼈 그리고 골반뼈도 마찬가지로 만져보면은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툭 튀어나온 형태로 있는 강아지들 볼 수 있어요. 그런 강아지들 1번이고요. BCS 5번은 심한 고도 비만일 때 5번으로 측정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번부터 9번까지 매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5번이 중간 표준 체형이 되겠죠. 비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병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하는 방법은 일단 현재 비만이 질병, 그러니까 어떤 기저질환 때문에 살이 찌는 아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강아지에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갑자기 먹는 것은 예전랑 비슷한데 갑자기 막 살이 쪄요. 갑상선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이런 형태의 비만이 나타날 수 있고요. 혈액 검사, 초음파 검사, 방사선 검사 이런 형태의 기본적인 검사들을 통해서 이 강아지가 정말로 어떤 기저질환이 있는지 어떤 근원적인 질병 때문에 이렇게 뚱뚱해지는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게 제일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 체중 및 다이어트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이어트, 비만은 요즘 들어서 나온 학설인데요. 절대로 운동으로는 못 뺀다는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사실은 산책량을 늘려주고 운동을 더 많이 해서 뚱뚱해진 비만해진 강아지들을 정상 체중으로 돌리는 노력을 했었는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산책할 때
강아지들 사람이랑 막 뛸 때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다가 정말 헉헉거리면서 막 그렇게 뛰는 아이들 없거든요. 자기가 뛰다가 비만한 강아지들은 너무 힘들다 싶으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안 간다 그래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사람처럼, 사람은 이렇게 막 정말 1시간, 2시간씩 열심히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뛰고 한두 개 유산소 운동 몇 가지 더 하면 그때 이제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강아지들, 고양이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운동으로는 살을 빼기 힘들다. 결국에는 보호자가 먹는 거, 사료 그리고 간식을 조절함으로써 빼는 방법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간식량을 좀 더 줄이고요. 사료량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보호자분들이 뚱뚱한 강아지, 고양이들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님 같은 말씀하시는 게, 나는 사료 요만큼밖에 안 줬다. 정말 손 요만큼밖에 안 주는데 얘는 이렇게 또 이렇게 뚱뚱해졌어요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궁금해요. 정말 손이 얼마나 크신지, 그래서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그 부분은 보호자분밖에 모르세요.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보호자분이 지금 주시는 그 사료량의 80%만 줄여가지고, 그래서 80%량의 그 양의 사료를 약 6개월 동안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요요 현상이 있거든요. 너무 빨리 급하게 뺀 살은 다시 찌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에 충분한 시간을 잡고서 그 체중을 감량하는 그 목표 체중을 달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추천드리고요. 생활 습관을 개선합니다. 다이어트 사료로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뭐 적절량의 적정한, 너무 심할 경우에 적정한 운동하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 결국은 먹는 걸 조절하는 보호자한테 100% 달려 있습니다. 비만은요. 점점 이제 강의가 막바지로 이르고 있는데요. 치매 요즘 많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뇌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행동 그리고 정신적인 기능에서 그런 기능이 저하되는 형태의 질병입니다. 평균적으로 10살 이상이 되는 강아지들 중에서 3마리 중에 1마리는 심하거나 약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이 치매 증상을 보인다고 해요. 주 증상은 성격이 달라져요. 굉장히 쾌활했던 강아지가 갑자기 침울해지거나, 혹은 뭐 평소에는 되게 얌전했던 강아지인데 극도의 막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혹은 방향 감각을 상실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렇게 걸어다니다가 구석에서 머리를 박고서 나오질 못해요. 계속 헤매는 그런 형태의 방향 감각 상실되는 그런 형태의 증상들을 보이거나, 수면 주기의 변화, 잠을 잘 못 자요. 밤에 계속 낑낑거리면서 막 울어요. 혹은 배변 배뇨를 실수. 그러니까 잘 배변 배뇨를 가리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배변 배뇨를 그런 정해진 패드에다 잘 못 가리고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보일 수 있어요. 보호자를 못 알아보니 너무 슬프죠. 보호자들을 못 알아보고 막 공격성을 보인다거나 막 짖거나 그런 형태의 행동들을 보이곤 합니다. 현재까지는 근원적인 치료법 자체는 없습니다. 약이 좀 있긴 한데요. 그게 정확하게 뭐 완벽하게 만병통치약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 약은 현재까지 정확한 약은 없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비만을 방지하고 노령성 질환을 예방하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게끔 하는 게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주기적인 산책을 하고요. 영양 관리가 필요하고요. 요즘 들어서 얼마 전에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 치매가 왜 일어나는지, 뇌에서 생긴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그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막힌다고 해요. 그래서 뇌에서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그게 치매로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마 조만간 이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약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럼 기대를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강아지는 모든 반려동물, 거북이처럼 이런 동물들은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는 사람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강아지 같은 경우에 평균 15살, 20살, 고양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강아지들을 키우다 보면은, 고양이들을 키우다 보면 언젠가는 결국은 강아지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형태의,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실에 맞닥뜨리곤 하죠. 그래서 반려동물을 먼저 떠나보내고 허탈함이나 죄책감 혹은 불면증, 식욕부진, 기력저하 등에 시달리는 증상들을 이제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심각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기보다는 충분히 슬퍼하고 그 강아지들, 고양이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이
병원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는 분 보호자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보호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은 사실은 먼저 떠난 강아지가 절대로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먼저 알려드리죠. 그 부분에 좀 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먼저 떠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본인의 생활을 반려동물에게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 혹은 친구를 사귀는 것도 도움은 될 수 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강아지가 사람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가는 건 나중에 주인님을 마중 나오기 위한 거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정말 반려동물로서 강아지, 고양이를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작은 바람이자 오늘 모든 강의의 마지막 끝맺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